공부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지식톡, 줄여서 공기톡 150회를 시작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상큼하다. 네. 역시. 상콤해. 저는 여전히 달달한 미래를 꿈꾸는 돌아온 연유입니다. 네, 저는 역사와 사람 사는 거에 관심이 많은 조변이고요. 네, 심리학과 철학을 좋아하는 욕망의 노예 놀자입니다. 네, 자 인문학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제 철학은 좀 넣어두려고 하는 네 도도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오프닝은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넷이서 네, 이렇게 하는. 그러네요. 네. 아주 오랜만에 제가 네, 3시 그러니까요.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교수님이 저번에 늦었잖아요. 네. 아이고. 제가 요즘 현실 삶을 사느라 현실이 아주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각박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금 늦어가지고 네. 실제로 인사를 드리는 건 이번 에피소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아, 시즌에. 그래요? 아니, 진짜. 네. 근데 연유님 기다리신 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댓글 맞아요. 좀 많이 달려. 음. 제 댓글 가끔 봤거든요. 그래도 연유라는 그 코멘트는 많진 않죠. 서운하게. 아, 농담입니다. 삐졌어. 아니에요. 아, 역시 놀자님한테 놀자를 그 조변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제가. 맞습니다. 연유님을 위해 많이 해봐.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 똑같아. 아, 네. 너무 재밌네요. 응. 저는 좀 제가 MC 하면서 제 근황까지 물어보려니까 좀 이상한데, 셀프로. 아,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는 음. 새롭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저번에는 우리 새 시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드렸고 네. 근황 한번 어땠는지 네. 꽤 한 우리 한 3개월 쉬었을걸요? 아, 저는 그 진짜 정도 오래 됐네요. 쉬었고. 오래 쉬었고. 네. 맞아요. 어땠는지 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놀자 MC 욕심 부리는데. 해주세요. 아. 보조 MC로. 네. 네, 저 한번 하면 저는 누군가가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진짜로? 네, 울토님의 MR을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셨어요. 요즘에도 자전거 도둑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음. 그 순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 이건 새로운 기회다. 살 수 있는 기회. 그때부터 중고나라를 막 헤엄치기 시작했죠. 헤엄치면서 오. 새로운 나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 굉장히 한 2, 3주 아니 한 달 정도 고민한 곁에 새로운 나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구매하신 거예요? 구매했죠. 네. 오. 그래서 새로운 자전거를 산 게 음. 제 최고의 근황이지 않나. 오. 그 외에는 뭐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퇴사 마려운 상태에서 아직 다니십니까? 그러고 있네요. 네. 어쨌든 퇴사 유튜브 타이밍 해야지. 보고 계신 걸로. 네 좋은 에피소드 보니까 유튜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 실제로 하면 되지 뭐. 네, 놀사마로 한번 네.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놀사마 괜찮아요. 놀사마. 네, 약간 네.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놀사마로 해야겠습니다. 네. 사는 동네 찍으면 된다면서요. 아, 그럼요. 네, 네. 사는 동네 찍으면서 어쨌든 자전거 네. 산 게 제 가장 변화가니까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안 걸어 놓으셨어요? 걸어놨는데 오. 그 CCTV가 있는 곳에 닿는데 네. 가져가셨더라고요. 와. 근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어. 단일의 스푼 오래 탔기 때문에 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오래 탔는데도 가져갔다. 희한하게 자전거 도둑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거 그래요? 있잖아요. 그 카페라든가 어. 그런데 뭐 응. 맥북을 두고 가든 아이폰을 두고 가든 아무도 손대지 않고 택배도 손 안 대잖아요, 절대. 맞아요. 근데 자전거를 가져가지? 자전거는 왜 아, 가져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외국에서도 자전거 도둑이 진짜 많아요. 그렇지. 치안이 좋은데도 음. 그게 도둑이 봤을 때 자전거는 내가 그걸 훔치는 순간 타고 가면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동력이 좋아서 아. 훔치기가 되게 용이한 게 자전거다. 이런 그래서 설명이 있었어요. 저 이번에 잊어버려서 네. 그 자전거 음. 주차장 같은 게 있어요. 네. 보관함이 월 얼마씩 내고 있어요. 거기다 맞아요. 갖다 놨어요. 이번에 비싼 거 샀나 보네요. 그렇죠. 아. 거기 딱 오. 들어가면서 아. 딱 이게 명품 차를 타는 사람들 이런 느낌인데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아. 절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네. 쫙 그 주차장 쭉 보니까 내 거 제일 비싼 거 같네. 진짜로? 그 정도로? 아니 근데 자전거도 비싸면 진짜 하염없이 아 근데 비싸던데? 그 동네 분들이 이렇게 비싼 자전거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근데 그 비싼 게 어쨌든 로드 자전거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로드가 많이 없어서 어쨌든 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가 좋습니다. 음.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학업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근 6개월 제가 맞아요. 비었었나요? 맞아요. 네, 공기톡을 떠나 있었는데 잠깐 음. 학업을 좀 집중해서 했고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제가 쉬었다는 것 자체가 현실감이 없어요. 그냥 놀지 않았지. 일 안 할 때는 시간이 순삭이에요. 그러니까 순삭.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남는 시간에 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도 들어가서 한 번 공연을 했고요. 아, 멋져요. 그다음에 아이스링크장도 좀 가서 제가 와. 어렸을 때 피겨스케이팅을 했었거든요. 잠깐? 네. 김연아 그치 김연아님이 하셨던 그걸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성인이 돼서 취미로 좀 이어가고 싶어서 이번에 한 몇 번 가서 해보고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뭐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온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공기톡 시즌 4 시작하면서 아 진짜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표를 좀 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회의할 때. 그쵸. 그래서 아 이번 23년도 공기톡은 조금 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 말은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 확실히 좀 쉬어야 돼요, 사람이. 근데 맞아. 그래도 쉬고 오셨으니까 네. 깨달음 중에 하나 가상화폐는 어떻게 됩니까? 가상화폐는 전 시즌 4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옵니까? 네. 그러면 놀자 근데 비트코인 안 팔아도 됩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솔직히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알겠다. 제가 그 쉬는 동안에 이제 아무튼 공부를 그쪽으로 조금 해보니까 이더리움 베이스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또 그 세계가 엄청나게 풍부해지고 있어요. 특히 금융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이더리움 베이스 안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엄청나게 새로운 금융 체계가. 이더리움을 사라. 그래서 사실 거면 이더리움이 낫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네. 좋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업을 준비하면서 비슷하게 보냈는데, 저는 이제 모든 포커싱이 한동안은 정말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까지 아니라 10년 넘게는 그래도 영어를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쵸. 근데 이게 영어를 되게 익숙하게 막 네이티브처럼 쓰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막 봤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뭐 일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원래 잘하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그 문화 자체에 되게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외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조용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좀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자기 표현 좀 잘하고 그런 어떤 감정 표현도 좀 잘하고 액티브하고 그게 맞는 것 사람들이, 같아요, 진짜로.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영어를 잘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저의 멘탈도 조금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논문을 좀 많이 봤거든요. 논문 보면서 이제 영어 때문에 그랬는데, 진짜 문화를 좀 즐겨야겠더라고요.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실제로 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액션이 되게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셨나요? 그 영어 잘하시는 분이 우리 중에 있었나? 연예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시간은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저는 아까 노자님이 누가 이렇게 놀 때는 시간이 순삭된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이 공기톡 안 하는 몇 개월이 진짜 순삭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월드컵 있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순삭된 것 같아요, 시간이. 축구 진짜 잘했잖아요. 아마 공기톡 쉬는 동안 저는 뭐 월드컵 보다가
일하다가 애 키우다가 이거만 반복한 것 같아요. 별다른 일 없었습니다. 애기 있으면 확실히 네. 근데 공기통 안 할 때는 공기통 없으면은 진짜 이거만 하는 것 같아요. 공기통이 유일하게 그거를 빠져나가는 출구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우셨겠어요. 그립진 않고 이게 압박이 되는데 그립죠. 그리운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연하게 무조건 즐거운 그림이 아니라 이 압박이 같이 오는 준비를 해야 돼서 하는 맞아요. 거니까 노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끝내서 너무 홀가분 합니다. 앞으로 한 3주는 프리 자유입니다. 네, 그러게요. 부럽네요. 이제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해야 되죠. 네. 네. 오늘 에피소드 준비를 도도님께서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보시고 오셨다시피 저는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의 제목은 이제 더 글로리를 통해 보는 죄의 무게. 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글로리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더 글로리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또 더 글로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더 글로리를 통해서 보는 어떤 청소년들만의 어떤 특징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도님은 이런 컨텐츠. 문화 콘텐츠 이런 걸로 이제 이번 시즌 쭉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뭐 인문학 내지는 이제 사람을 좀 보려고 하고, 네, 그렇군요. 네, 항상 왠지 꿀 빠는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럼요, 꿀 빨아야죠. OTT 맞아요. 진짜 드라마 홍수잖아요. 네, 맞아요. 홍수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OTT가 왜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 중 하나가 사회적 메시지를 하고 있는 그 국가가 몇 없대요 이제.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뭐 풍자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냥 요즘에 액션이나 뭐 히어로 영화 이런 것만 나왔잖아요. 블랙버스터.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재미도 있으면서 생각해볼 거리를 주고 있는 컨텐츠들이 한국에서만 지금 아직 살아남은 것 같다. 그래서 기생충이라든가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재미도 있지만 곱씹었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사회 싶었구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그 OTT에 있던 컨텐츠들을 가지고 얘기해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뭐 꼭 OTT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 회의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뤘던 것들을 쭉 보니까 거의 다 뭐 책이라던가 뭐 인문학이라던가 거의 그런 것들을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문학 컨텐츠들을 좀 다루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더 글로리라는 컨텐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해요. 사실 질문을 던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쉬운 질문 해주세요. 그런 지옥 시즌 2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도 살짝 좀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좀 무거운 주제더라고요. 네,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시리즈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박찬욱 영화 좋아한다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 복수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더글로리도 어떻게 보면 복수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죄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좀 사소하게나마 특히 또 좀 커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괜찮긴 하지만 뭐 어렸을 때 사소하게나마 죄를 좀 저질러 보는 경험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의 경험이 있으실까요? 죄를 저질러 봤다. 네. 저 완전 어릴 때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숟가락을 훔친 적이 있어요. 숟가락을?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피아노 학원 숟가락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내려가는 계단에 뭔가 그 주변의 상가에서 뭐 배달 음식을 먹고 그때는 우리 일회용품이 아니었고 그냥 진짜 그래서 시키면 있는 그런 쇠젓가락 쇠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깨끗했어요. 제 어린 눈에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이거를 가져가면 엄마한테 칭찬받겠다. 이런 뭔가 우리 가게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숟가락을 제가 훔쳐서 엄마한테 가서 너무 자랑스럽게 엄마 내가 이거 숟가락 가져와서 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저 귀여운데. 아니, 엄마한테 근데 진짜 혼났어요. 첫 타부터 그렇게 소소한 죄를 얘기하면은 네. 뒤에 사람들 그보다 큰 죄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남아쓰레기야? 아니, 쓰레기야? 아니 정말 그러니까 명확한 큰 걸로 해줘야지. 명확한 어. 잘못이잖아요 그거.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귀엽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엄청 혼났어요 아무튼 그때 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제가 막 예시를 강렬했나 좀 우리는 네. 노코멘트 해야겠다. 예시를 좀 써왔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저는 되게 사소한 것부터 써오긴 했는데 네. 뭐 신호가 아닌데 무단횡단을 했다거나 아 네. 그거는 뭐 지금도 하잖아요. 오늘도 네. 했을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더글로리랑 비슷하게 뭐 누군가를 미워해 봤다거나. 근데 아.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는 그 스피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임용 쪽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티칭을 좀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 임용 시즌이었으니까. 근데 학교 폭력이랑 왕따랑 조금 다른 단어로 쓰거든요. 네. 근데 왕따는 그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닌데 그렇죠. 조금 따돌리는 거를 네.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학교 폭력이거든요. 네, 폭력이 들어가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 폭력까지는 아닌데 뭐 소위 말해 왕따 내지는 은따 이런 것들은 학교 다닐 때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때도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은따. 은따는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은따라던가 뭐 은근히 따돌린다. 네. 뭐 내지는 뭔가 은근히 무시한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요즘에 네. 쓰는지 모르겠지만 꼽준다. 네. 이렇게 네. 은근히 이렇게 좀 놀리는 거죠. 네. 한 명에 저격하는 말, 네. 화를 막 계속 그쵸.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게 좀 저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약간 정의감이 넘쳤던 적이 있는데 네.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 반에 음. 좀 이렇게 좀 딸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는 좀 걔를 챙겨줬던 것 같아요. 좀 더 놀아주고 같이 뭐 저희 그때는 가게 있었는데 가게 가서 뭐 사주고 같이 밥 먹고 좀 친하게 지냈다가 이제 중학교도 같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기억 속에서 뭐 이거는 그래도 좋은 기억이지만 은근 슬쩍 우리가 이제 방관자가 되는 자리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다른 애들 불편해하니까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걔를 그래서 좀 편들어줘야지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전 고등학교는 남고 나와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남녀공학이니까 누구 한 명은 분명히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점 나도 그냥 이렇게 피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방관자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떠오르는 애들이 몇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왕따를 당했다? 왕따를 당한 경험이 비슷한 게 있는데 학교를 다닐 때가 아니고 회사를 다닐 때 있었어요. 아 은근히 많아요. 회사에서. 네, 근데 진짜 제가 방송할 때 있었던 경험인데, 되게 이건 좀 지나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제 선배 한 명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소문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 딱 거기에 들어가면은 20-30명 정도의 사람이 막 시끌벅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지. 네. 그때 당시에는 네. 한 달 정도 그렇게 회사를 다녔는데 너무 학창 시절에도 당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니까 너무 회사 다니는 게 괴로웠던 그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335 이제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 그게 꿈에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당했는데도 이게 되게 충격적인데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심한 경험을 당했던 사람들한테는 왜 학교 폭력까지 당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진짜 엄청 트라우마가 심할 것 트라우마가 같아요. 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소하게 누군가를 미워해본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당해본 경험도 있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내가 가해자라는 거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는 거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죄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식 밖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청소년기에 더 많이 일어날까? 네, 이런 질문들이 저 스스로한테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글로리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히트친 거라서 대부분 많이 보셨고 유튜브에서 요즘에 요약해 준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요약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이제 조변님 못 보셨대요. 네, 그래서 모든 네. 트렌드를 비껴가신 분이 계세요. 네, 대단하셔요. 그래가지고 못 보셨다니까 이제 비껴가기도 어려운데 월드컵 봤어요? 월드컵.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 보려고 해도 다 뜰 텐데 피할 수가 없는데 알고리즘이. 그러니까요. 누르질 않은 거지. 대단해요. 어쨌든 그래서 조변님이 이해하실 정도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좀 유명한 대사들이 많아요. 원래 김은숙 작가가 참 대사를 참 맛깔나게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 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연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진에게 동은이 하는 동은이가 주인공이거든요. 이제 송혜교. 네. 그건 압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시청자는 통쾌하지만 연진 입장에서는 이제 피가 마를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하게 되는 이 드라마는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김은숙 작가가 집필한 더 글로리의 한 장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인공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이제 송혜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또 한 명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가해자들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서 나오는데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대표되는 사람은 문동은, 이제 송혜교와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대표되는 사람은 이제 박연진. 그분이 이제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 그리고 전재준, 이사라, 최혜정, 손명호, 그들이 이제 아역과 성인 배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여기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악역이긴 한데 최혜정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나요? 그 최혜정으로 나오는 왜 스튜어디스 혜정아로 나오는 사람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짠내 나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 그래서 일진 무리 안에서 약간 소위 따까리 역할을 맡는 무시당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좀 속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 그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그 친구들을 또 막 경멸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막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선과 악이 약간 혼란스럽게 혼재되어 있으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문동은이라는 송혜교의 조력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여정. 누구냐면 그 남자 주인공인데요. 그 의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되게 잘 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병원장이고요. 네, 엄마도 이제 의사로 나오죠. 네, 그래서 송혜교가 처음에는 되게 멀리 하려고 막 그랬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만의 좀 슬픔이 좀 있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병원장 그 아버지가 어떤 살인자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여정은 매일 여러 가지 칼을 밤에 이렇게 놔두고 그 살해했던 그 살해자를 찔러 죽이는 상상을 매번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여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송혜교를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나는 송혜교가 나는 이제 정말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칼춤출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여정이 내가 칼춤출 망나니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막 하죠. 그리고 박연진의 남편으로 나오는 하도영. 이게 좀 필터링을 좀 할게요. 나이스한 나쁜 놈으로 나오는 유재석 닮으신 분.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유퀴즈에도 나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훨씬 잘생긴 잘생긴 것 같은데. 유재석이라고. 네, 아,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만 좋아하고 이제 깔끔한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네,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분석한 영상들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자기를 비서가 우산을 들게 하잖아요. 네, 보셨나요? 네. 비서가 우선을 들게 하니까 이제 그 와인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자르더라고요. 예, 결국에 그 다음 장면부터는 그 비서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제 감히 이제 선을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에 나오는 네, 기생충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 이제 자기 외에 이제 선을 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예,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 소위 말해 나이스한 나쁜 놈이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시즌 2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3월 10일에 나온다 그러죠. 그렇게 빨리 나와요? 네, 3월 10일에 시즌 2가 나오는 걸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하도영과 뭔가 송혜교, 예, 문동은의 뭔가 썸씽이 예상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문동은의 지금 조력자로 나오고 있는 함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강연남. 네, 지금 강연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그 집사로 나오고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네,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파파라치 역할을 사진 찍는 하고, 거 배우신 분. 하시고 계시고, 그 문동은의 조력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운전도 배우면서, 예, 강연남이 이제 이 사람을 문동은 돕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자기 남편에게 항상 맞고 있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는데 이제 처음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여달라라고 문동은한테 요청하면서 당신이 시키는 건 다 하겠다라고 해서 같은 편이 됩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문동은은 학창 시절부터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뒷백을 갖고 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박연진을 필두로 전재준, 이사라, 최혜정과 손명호에 의해서 지독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고데기로 인해서 몸이 막 지져지고, 네, 그리고 막 수치스러운 일도 계속 당하고 체육관에서 계속 학교 폭력을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대사가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복수할 때 문동은이 이제 복수하는 장면에서 이제 교사가 되죠. 네, 교사가 돼가지고 나의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라고 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서 계속 학교 폭력을 당하는데요. 이제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신고도 하죠. 네, 신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경찰서에 가도 너무 그 학교 폭력을 가해자였던 친구들이 돈도 많고, 예. 그리고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담임 선생님도 결국 동은을 폭행하죠. 예.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신고한 자신만 비난받고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너는 결국 이렇게 신고해도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예,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퇴 사유에다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의 부모들과 문동은은 이제 자신의 엄마가 합의금을 받아서 자퇴 사유를 변경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그거 합의금을 받아주면서 억울하게, 예, 그냥 부적응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부적응이라는 사유를 안고 그냥 자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문동은은 자기가 복수할 대상을 자기 엄마까지 포함시키게 됩니다. 네. 자퇴한 그녀는 이제 매번 폭행을 당했던 그 체육관, 이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스스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진과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서 연진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너 꿈이 현모양처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그때 싸이월드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싸이월드 이런 걸 봤나 봐요. 그래서 너 꿈이 현모양처라면서 진짜야? 라고 묻습니다. 연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미친 거 아니냐, 얘 갑자기 자퇴하면서 와가지고 왜 이런 걸 물어보냐 라고 하니까 그런 동은에게 너는 꿈이 뭐냐 라고 묻자 동은이 대답합니다. 내 꿈은 이제부터 너야, 연진아. 또 보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은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삽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결국
교대를 갑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2번 봐가지고 합격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네, 그녀가 교사가 되던 해에 정말 연진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녀의 계획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현모양처가 되겠다라고 연진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연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네, 그래서 동은은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었죠. 네, 그 이후로 이제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을 짜왔는데요. 웃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웃지도 않고 동은은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연한 계기에 주여정, 아까 말했던 그 남자 의사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는 누가 봐도 아쉬울 것이 없는 온 가족이 의사라는 타이틀과 병원장이라는 아들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은은 처음 그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와 결국 가까워지고 그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깊은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네, 주여정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던 건데요. 되게 이 장면이 되게 무서웠던 게 피의자가 감옥에 있는데 계속 편지를 보내요. 네, 그 주여정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 편지가 계속 쌓여 있는 거를 봐요. 네,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면회를 갑니다. 너 자꾸 내 아들한테 편지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편지를 왜 도대체 보내는 거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심심해서 보내는 거다. 그래서 네가 어쩔 거야? 네가 어쩔 거야? 너 어차피 의사 선서 해가지고 나 못 죽이잖아. 막 이러면서 막 웃는 장면이 사이코패스죠 진짜. 네,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정은 항상 칼을 여러 가지 종류로 놓고서는 항상 밤마다 이제 그를 죽이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동은의 이야기를 이제 관계가 깊어지고 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녀의 복수를 이제 말리게 되거든요. 이제 좀 안 하면 안 되냐, 여기서 멈추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동은이 이제 옷을 하나씩 벗어요. 네, 근데 화상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전신에 화상이 입은 걸 보고 결심합니다.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제가 할게요. 그 칼춤 추는 망나니. 네, 이제 동은은 연진의 딸 학교 담임이 되기 위해서 그 이사장의 약점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를 발견한 아까 강연남, 네, 그 집사, 네, 강연남은 동은이 자신이 동은을 돕겠다면서 나서게 되고요. 이를 치밀하게 하는 사람은 뭐래도 될 것 같았다면서 제 남편을 죽여주세요 라면서 같이 한 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진의 남편 하도영, 소위 나이스한 개자식으로 불리는 네, 완벽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목적지향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쓴다기보다 자신이 목표하는 바에 부합하면 무엇이든 선택하는 그 사람은 연진과의 결혼도 그러한 측면에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던 것 같은 미학적으로도 깔끔하면서도 완벽한 바둑을 좋아하는 그러한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동은은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바둑을 배워서 그와 결국 가까워지게 됩니다. 바둑은 상대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집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게임이라는 말처럼 연진이 세워놓은 연진의 틀을 서서히 무너뜨리면서 숨통을 조여가는 동은의 복수극을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는 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고. 아, 그래요? 네.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어디까지 실제로 나와 있냐면, 동은이가 계획한 거를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 하도영도 알게 됐고, 네, 하도영도 이제 의도한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앞집에 살거든요. 네, 연진이 딱 바로 앞집에 빌라가 있는데, 네, 연진이는 되게 화려한 집에 살고 바로 앞에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 안에다가 걔네들의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완전 진짜 막 벽지처럼 막 붙여놨어요. 근데 그 집에 딱 찾아가면서 그 시즌이 끝나요. 아, 그럼 네. 시즌 1에는 복수하는 내용은 없나요? 네, 복수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시청률이 높죠?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제 할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에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당한 계속 미친 듯이 당하고 스토리들 당하고 이제 뭔가 할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시즌 1은 고구마만 있네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의 사이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차근차근 이제 쪼여오거든요. 연진을. 네, 연진을 쪼여오면서 연진이가 이제 그 연진이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생맹이에요. 네, 생맹인데 거기에서 나오기로 추리하기로는 아버지가 그 하도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송혜교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막 압박하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거는 사실 대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사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당했는데 내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 뭐 이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대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래도 꽤 있어서 사람들에게 울림을 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놀랍게도 이 드라마는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이른바 고대기 학폭을 다룬 이 실제 사건은 17년 전에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대기 학폭은 2006년에 5월 이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무서워요라는 제목으로 여중생의 절규 이런 제목으로 기사들이 꽤 많이 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고대기 온도를 체크한다면서 피해자 학생들의 신체 곳곳을 고데기로 지지는 장면이 나왔고요. 고문과 다름없는 이런 행위는 17년 전에 청주 한 중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가슴, 이런 팔다리 부위에 고데기와 오핀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가해자들은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구타를 하며 고데기와 팔을 지지기도 했다. A양은 꼬리뼈가 튀어나오고 심한 화상을 입어 청주 시내 한 병원에서 5, 6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A양은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라며 심지어 아물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버리는 의식 같은 형벌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두 명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서 도망갈 수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도 직후에 이제 주범인 가해자 B양은 구속됐다라고 하고요. 오랜 기간 학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학교와 교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범행 도구가 고열을 뿜어내는 미용 도구였다는 점, 범죄가 장기간 잔혹하게 자행됐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점인데요. 이게 이제 더 글로리를 통해서 다시 조명받게 되었고, 고데기 고문이라는 모티브 외에 구체적인 범행 장소, 피해자의 관계, 가족 관계 등을 실제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고, 실제로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도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라는 것들이 너도 나도 막 약간 제보하듯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텐데 저도 비슷하게 뭐 어떤 유명 유튜버가 자기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는데 평생 숨기고 해외에서 살려고 했다가 그것에 너무 억울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다. 피해자들의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뭐 하고 싶었다라는 것도 좀 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사실은 뭔가 부족한 사람,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 못생긴 사람, 아니면 뭔가 모자란 사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글로리 이후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인식이 조금 변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처벌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안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기엔 너무 페어 플레이가 아닐까, 연진아?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예, 근데 얘가 화상을 당하고 괴롭힘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청소년기에 그렇게 당했다고 해가지고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면 너무 페어 플레이가 아닐까?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사실 그 대사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처벌될까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게 심각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선도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14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학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으로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될 수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출석 정지부터 퇴학 처분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최대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학교로 전학할 수 없으며 같은 상급 학교 진학 시에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로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합니다. 가해 기록이 남겨진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된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고소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법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경찰의 가해자 처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소년법으로는 이제 14세 이상의 형법 또는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은 형법에 따라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또는 유인, 모욕, 재물 절취 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네요. 가해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소 200만 원,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게 되면 근데 처벌 수위가 낮아진대요. 대신에 가해자 측은 합의를 통해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드라마상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연진의 집이 부자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동은의 집은 막 고시원 이런 데 사는 것처럼 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랑 합의를 막 보라는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동은이 되게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실제로 피해자들을 좀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소년법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학교 폭력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이게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네, 어렵죠? 어려운 주제기는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청소년의 측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 학교 폭력. 네. 약간 저는 네. 약간 이게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놀자님은 뭐 네.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일단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학교에서 어떻게 처벌을 하고 이런 건 나오지만 사실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했던 보통 나오는 게 좀 경이하다, 좀 괜찮다. 그럼 학교 내에서 처리하겠죠. 그러면 아마 특별교육을 이제 가해자 측에서는 받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반을 옮기겠죠. 근데 이게 안 되겠다. 피해자 측에서는 얘네랑 같이 학교 못 다니겠다. 그러면 이제 전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심해지면 퇴학을 하겠죠. 근데 딱 그 정도 수준이고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제 우리가 법이 있는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랑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청소년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해한 학생이 어느 정도로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충분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합의를 해주는 대상은 학생보다는 부모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 그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계속 길어지는 것도 너무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쨌든 자기 당사자보다는 자기가 그 느끼는 바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 표현이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덜 낮춰서 말할 수도 있고 걔가 빨리 끝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행정적으로 학교 행정이죠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추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이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라든가 실제 일어나는 것들은 너무 다양하고 맞아요. 사실은 왜 학교 폭력이 많아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노출 딱 해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지도 않고 이 더 글로리라는 이 작품이 저는 작품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만약에 그냥 청소년 친구들 이걸 봤을 때 이거에 모방의 요소가 없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컨텐츠는 뭐 이 작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널려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술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대중문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뭐 다르겠는데 막을 순 없어요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아이들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도도님 예시처럼 어른이 돼서도 사실은 왕따가 생기고 힘의 알력 관계는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도 있는 거가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데 그거가 정도가 없는 게 아이들의 세계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정도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깽단도 존재하고 엘살바도르에서는 하루에 87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라고 더 나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아이들이 그 정도가 더 많이 없고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결론까지 다 말씀하셨네요. 방송 끝내겠습니다. 돌자님이 생각하시는 결론인 네.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 좋다라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어른들이 이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요소가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이들이 어쨌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다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더 적으니까 네. 더 그 문제는 그 당사자가 인식하는 것도 더 힘들겠죠 사실은. 그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더 우리가 더 그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추후에 더 생각이 많이 나고 해결되는 것도 많이 안 되고 하는 건 아닐까?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학생일 때 그 소위 뭐 학교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내 선에서 이걸 해결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그 어른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을 타피하려면 그리고 아까 놀자님이 어른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어찌 보면 일어나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뭐 폭력적인 거라든지 누군가를 찝어서 따돌린다든지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건데 뭐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 그러니까 유독 걔네들이 건지. 나쁘다가 아니라 그죠, 인간이 나쁘다. 보편적인 특성이 드러나고 보편적인 있는 특성인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른들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도 저희 뭐 촉법소년이라는 또 컨텐츠도 많이 썼는데 나이가 어리면 법적으로도 사실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연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네. 일단 들어보고 저는 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학폭위 같은 게 많이 학폭위 전문 변호사들도 많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예, 저도 그 컨텐츠도 본 적 있어요. 학폭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드라마 같은 건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들이지. 걔들은 거기다가
어른들의 개입이라고 했는데 어른들의 개입도 차단된 상태고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에서 어른들의 권력 관계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더글로리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이지 않죠, 이 상황은. 보통 이상이 벌어지면 피해자 어머니는 다 뒤엎어버리고 한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분명한 관계고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는 분명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부딪히고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쌍방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느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 위치에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순간 약간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한 행동을 다른 아이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복잡하고 상황도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분명하고 고전적이죠. 사실은 이 표현이 그렇긴 한데 되게 고전적인 학교 폭력의 사례라고 하면은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돼 있고 진짜 애매하고 이게 뭐가 이게 맞고 그 뉘앙스 있잖아요. 아까 도도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30명이 우와 하다가 헤쳐 모여. 갑자기 헤쳐져. 이건 내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왕따. 하지만은 이거를 왕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고도화.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걸 보면서도 선과 악이 참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더글로리를 보면서 사실 여기에서 나온 건 선과 악이 되게 명확하죠. 근데 현실은 그게 되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더글로리라는 것이 이제 불러오는 어떤 마녀사냥처럼 어떤 사람은 이제 학교 폭력을 했어. 누군가는 학교 폭력을 했어라고 해서 이제 막 떠오르는 수면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중간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건 경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이게 요즘에 되게 우스갯소리 많이 나오는데 그 학교 폭력 예방 그 비디오 중에 멈춰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 멈춰가 나오는 거냐면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의 포커싱이 이제 가해자 피해자는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교실에 있는 애들이라면 다 느낄 수 있고 알죠. 다 알죠. 그러면 너희들이 개입하라라는 게 요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멈춰가 가지고 의미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방관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멈출 수 있다. 옛날에 뭐 자살편 했을 때 게이트키퍼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약간 그런 역할까지 아이들한테 좀 많이 요구하죠. 어른도 못하는 걸 아이들한테 요구하네요. 근데 이게 너무 근데 저는 그 멈춰하는 게 너무 장난스럽게 약간 밈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해외 어디서는 실제로 그 멈춰 이벤트 그 캠페인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네, 너무 좀 차용한 거라고 희화화된 것 하더라고요. 같아서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어른들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 고도화돼 있고 그러면 그 어쨌든 아이들만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공기라는 게 존재하고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지하는 친구들이 조금 멈출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면 너무 직접적이니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기에 자행되는 이제 학교 폭력은 더 글로리 여기 이 사건을 필두로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타이 더 글로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타이 더 글로리라고 해서 더 글로리 때문에 이슈가 된 이제 태국에서 일어난 이제 어떤 진상 규명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타이 더 글로리라는 해시태그가 달렸고 의혹이 제기된 유명인들이 이제 해명과 사과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11일 이제 마티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빌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태국 가수 겸 푸티퐁 아사라타나쿤 이런 과거 친구 SNS에 담긴 댓글에 논란이 되자 이제 사과를 하게 됐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과 사실이 다른 내용임을 인정하며 친구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폐증을 가진 학생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일어가지고 친구에게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고 이 더글로리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넷플릭스의 컨텐츠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이제 약간 인증하면서 타이 더 글로리 뭐 이런 식으로 인증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만 들었던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이게 막 고데기로 사람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걸 보려고 하다가 이런 어떤 특성들을 잘 보니까 이런 특성들이 사실은 좀 잔혹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잔혹한 것들이 청소년기에 많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좀 왜 이런 사건들이 많을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에릭 H. 에린슨이라는 정체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에 대해서 봤는데요. 에릭 H. 에린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20세기 영향력 있는 정신 분석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1902년에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1994년 미국에서 사망했고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프로이트의 딸 아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란츠 보아스 마거린 미드와 같은 미국 인류학자들과 프로이트의 연구를 결합해서 자신만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구축했는데 정체성과 관련된 청년기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초기 정체성 형성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청소년 하위 문화로 불리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많은 시도를 하는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조금 되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신체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마인드도 되게 많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이 사람이 말하는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병적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상적 원형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열중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람 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봤거든요. 네, 일부러 청소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의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많이 봤는데 어려웠는데 제가 이양 바로 일하면 청소년기에는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릭 에린스는 정체성이란 가치로 이제 사람을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충실함을 추구하는데 반면에 또 어리석고 지나치게 헌신하는 것 자체를 또 두려워한대요. 네, 그래서 충실한 것과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약간 대립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시기를 유년기, 그리고 점차 능력이 나타나는 학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 세 가지 시기로 나누는데 이 청소년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을 파악하도록 준비된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시도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극단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뭐 어떻게 반항이라던가 일탈, 비행, 자기 파괴적 경향 등을 볼 수 있는 게 다양한 경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신체적인 특성 때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생식기 능력이 과도하게 발달되면서 운동성 성숙에 의해서 엄청나게 증폭되는 것 때문이며 이 청소년들은 정신없이 바쁨, 스포츠에 몰두함, 신나는 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만큼 인생 주기에서 자신을 찾겠다는 어떤 의지와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공존하는 시기는 흔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소년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청소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덧없는 멜로디와 기계적인 맥동. 예. 우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노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음악의 패턴이 사실은 청소년들이 반응하는 어떤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예, 읽으면서 되게 어렵지만. 옛날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예, 옛날 사람이죠. 1902년도에서 태어나서 1994년에 사망했으니까 옛날 사람이죠. 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분석한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좀 관심 있어서 봤는데, 청소년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시기에 심리 상태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청소년 이렇게 뭐 심리 분석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약간 중학생 여자 아이들이 한 5명, 7명 교복 입고 다니면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저도 여중을 나왔는데. 한 3명만 있어도 돼. 네. 그 중3 여자애 3명이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굉장히 뭔가 두려울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뭔가 두려울 게 없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청소년기만에 가지는 어떤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뭔가가 아닌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를 이 사람이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전에 조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법에는 이제 어떤 처벌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벌적인 부분보다 여기 이제 청소년기의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좀 예방되는 것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좀 이해하고 예, 그리고 이게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더 치밀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방에다가 초대해서 뭐 예, 뭐 얘기를 뭐 하면은 뭐 계속 나가면은 네, 다시 초대한다거나 뭐 그런 패턴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더 치밀해지고 더 약간 더 악랄해진 뭐 아이들의 그런 범죄들을 사실은 어떻게 좀 어른들로서 그것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 것인가.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죄라는 것은 사실 공평하게, 예, 대등하게 그 무게를 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 그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소하게나마 죄를 지어본 적이 있는가. 이게 나도 가해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예, 그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우리가 다 청소년기를 지나가잖아요. 네. 다 학생들이었고 청소년기를 지나가서 청소년기에 내가 이랬지 저랬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예민하게 더 반응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지나간 청소년기는 청소년기고 지금 친구들의 청소년기는 또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에릭슨 이론을 말했지만 좀 오래된 이론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전제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시기는 이 아이들이 미성숙함이 분명히 존재해요. 왜 뇌과학적으로 봐도 아이들이 뇌가 다 크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전두엽 부분 같은 데는 거의 20살, 20대 초반까지 돼야지 통제력에 대한 것들인데 통제력이 다 발달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도 확연히 틀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까 특징 같은 거 해줬을 때 제가 보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청소년기에 대한 제 생각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아기 때 굉장히 심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맞아요. 하는 것들이 청소년기 제가 봤을 땐 중3, 고1까지 남아있어요. 이때까지 굉장히 강해서 친구가 뺏기면 온 세상을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관종이고 싶어하고 그런데 아까 나왔죠. 관종이고 싶은데 또 너무 관심 받으면 또 싫어. 애매한 양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약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시기에 자기가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수능도 보고 그리고 연애도 좀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좀 해외도 한번 나가보고 막 이래 가지고 그때 비로소 한 25, 24 때 첫 직장 얻고 막 이러다 보면 여자분들은 내가 이런 걸 좋아했나? 나 다른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좀 옛날 이론이고 이제 청소년기가 좀 중요하다는 건 나에 대해서 확립하는 기간이다 라는 거에서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비슷했던 게 이제 더 유아 때는 이제 나가 포커싱이 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나에서 이제 사회로 사회화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경 쓰고 주변에 신경 쓰고 예, 점점 그렇게 포커싱이 되어가는. 좀 약간 이렇게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가 일진 그런 문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결국에는
다른 애들이 나를 힘있게 바라보고 싶어하는 집단의 중요성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우러러 보는 입장도 있고 우러러 받고 싶어하는 그 선망이 되기도 했죠. 옛날에 뭐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걔네들이 무서워하면서 선망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됐지만 그렇게 지금의 청소년기가 또 전 다르다고 보고 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거는 아직 통제력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나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경험치가 짧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하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전제하에서 이 아이들이 수많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사람이라는 특징상에서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제에서 보면은 저는 이 어떤 더 글로리 같은 아주 나쁜 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어른이랑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저 관점은. 어른이 한 똑같은 나쁜 짓과 이 아이가 하는 똑같은 나쁜 짓, 아까 미성숙이라는 미성년자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결국에는 결론은 아이들을 이제 교화시켜야 되는 거겠죠. 더 나은 어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학교 그리고 소년법의 취지일 텐데 그러면 그거를 했어요 만약에. 근데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니까 그게 문제인 것 그러면 이제 같아요. 이 양가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그걸 충분히 하지 않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청소년기에서 일어났던 그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 사람이 부모가 돼서도 똑같이 계속 손가락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분명히 그들을 말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맞아요. 특히 청소년을 지도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더글로리 같은 상황은 아주 극단적이지만 그 사람들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갔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또 가해자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또 살아갔을지 모르는데 과거에 있었던 미성년자 시기에 잘못된 행동들 사죄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여러 감정이 들게 하고 좀 어렵고 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성년자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재판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이 약간 여론 재판 같이 여론 재판, 마녀 되는 재판 거는 같은 것이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요. 근데 맞는 그게 건가? 실제적으로 근데 현실은 특히 스타나 운동선수들은 10년 전, 심지어 20년 전에 학교 폭력도 드러나도 그냥 매장당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은 두 분 말씀은 그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안 그러면 오히려 아니 이거를 왜 내두냐 이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너무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좀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더 글로리라는 문화 매체, 그다음에 아까 조변님이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과거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어서 어찌 보면 지금 피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마녀 재판처럼 받는 그게 저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과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따돌리고 학교에서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게 정말 창피한 일이구나. 이거를 좀 과격하게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좀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제일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애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지점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10년 뒤에 나한테 피해가 올 거야 라는 전제가 과연 있는가? 14살, 15살, 16살 네. 애가 내가 30살이 돼서 그때 지금 아이도 되고 싶은 애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삶이 이 아이한테 펼쳐질지 몰라요. 그냥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좀 잘 풀려가지고 뭐 그냥 장사들을 잘할 수도 네네. 있고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단죄를 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나중에 불이 그쵸. 될 수 있어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건데 이 어찌 보면 아이들이 맞아요. 그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관점이 그러니까 형성되어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어른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죠. 이 사람을 단죄하는 그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마녀 사냥이 맞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저는 그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의도하신 대로 지금의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그거를 수용해가지고 미래에는 그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될 거야 라는 것까지 형성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서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형성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건 이제 지금 하는 건 교육은 아니죠. 이거 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네. 여론이고 분위기잖아요. 교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교육은 그전에도 다 했어요. 도덕 시간에 애들 때리라고 가르쳤겠어요? 윤리와 사상 그렇죠. 시간에 그렇지 않죠. 착하게 사는 법 다 가르쳐주고 국어 시간에도 좋은 글 다 있고 좋은 건 우리 교육 다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이라는 게 수업에서 진행되는 그런 형식의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게 창피한 일이라는 게 좀 더 인지가 되면 그게 뭐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뭐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연우님 생각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동감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학교 네. 폭력이라든가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마녀 사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런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해요.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고쳐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용 방작용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이 점점 나아지고 좀 감수성 있게 이걸 바라볼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좋아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점인 거죠. 아이들이 이걸 보고 10년 뒤, 15년 뒤를 생각해서 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라는 게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진짜 아이들을 보면은 당장 앞에 있는 것도 몰라요. 1, 2년 뒤도 잘 모르고 대학교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나한테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아이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보다 훨씬 더 좁고 이해의 폭도 작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애들은 정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애는 안 해요 그냥. 꿀잼, 팝콘각. 연이어버스 놀자. 저는 몰랐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뭐 오케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그게 합니다. 면죄부가 네. 모든 일에 면죄부가 될 수 면죄부가 있을까 되면 안 되죠. 싶어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학폭을 한 애가 살인자처럼 처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 아니면은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지금은 과한 측면이 있다. 유명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유명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제 학폭위 같은데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 정책 자체가 사실 놀자님이 여태까지 했던 말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납득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매장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국가는 일단은 그래도 처벌 그러니까 너는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 이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지 마 이게 기본 컨셉이거든요.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너도 당해 이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양자 줄타리기를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보통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이 상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교육을 보통 시키고요. 그러니까 네 행동이 나쁜 거야. 너 이런 행동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 라고 해서 몇 시간씩 교육을 때리죠. 그럼 낮아요? 네?
나아져요? 나아진 애들도 있어요. 제가 반성하고 진짜로. 저는 이제 몇 명을 봤는데 진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소년원 들어간 애도 많이 봤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잘못하면 잠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저는 몇 개인데 소년원 들어가면 글씨를 배워요. 애들이 몇 명 보니까 글씨체를 배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글씨체가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통제력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안 지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교활한 맞아.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이런 거죠.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정글일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애들만 모여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정신 차리는 애들 있고 못 차리는 애는 감옥 들어가서도 똑같이 못 차리죠. 그거는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당연히 청소년들이라든가 미성년자는 더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교육을 간다거나 이제 소년원 가고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저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줍지 않은 상담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프로이트 편에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내가 좋아지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변화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좀 어, 오히려 안 좋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그냥 걷자는 상담하면은 그냥 별로 이렇게 능력치 안 되는 상담이 하면 나는 변하지 않아. 이게 이제 정체감인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정말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 시기에서는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 요소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느끼는 건 어쨌든 조치가 들어갈 건데 정말 셀 거면 세고 어줍잖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니까 이렇게 좀 보여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알려주면 제대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정말 품어주면서 제대로 상담해주고 이해해주려면 정말 제대로 해주고. 근데 지금 시스템은 너무 쉽게 좀 훈련되지 않은 것들로 진행이 되면서 맞아. 오히려 결국에는 그렇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조금 그런 게 좀 아쉽고 제가 보면은 거기서 불신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군요. 이게 놀자님이 현업 얘기 나오니까 오늘 놀자님의 에피. 이게 되게 어려워서 저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진짜 저도 얘기하자면 저도 이제 좀 말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케이스로 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뭐 과거에 이렇게 상처가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왕따를 당했다거나 뭐 그런 경험들을 막 털어놓으시면서 우시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측면도 많이 봐야 되지만 이제 피해자 측면이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가지고 많이 좀 지속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비슷하게 제가 아까 유튜버 얘기를 했지만은 당신 탓이 아니다. 이제 누구 탓이어가지고 숨어 있지 말고 얘기를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피해자였다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OTT라는 이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내가 피해자였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쪽팔리고, 내가 당했다는 게 내가 소위 말해 찐따였어, 창피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극단의 얘기를 좀 하면서 조금씩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훈훈하게 마치시네요. 그럼요.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훈훈하게. 훈훈한 마무리.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아까 말했던 거 문제 해결 때 어른들이 개입한다고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 그럼 약간-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음. 근데 어른들이 개입한다라는 거 뭐냐면 쉽게 합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쉽게 그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사법에서도 회복적 정의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회복적 정의가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입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학교 폭력이라든가 생활 지도를 좀 해결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조금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학교 폭력의 영역에서는 무슨 가해자 좀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가해자 입장에서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서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호소하고 있는 거 어려운 문제들을 더 많이 얘기해 볼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돈이 아니죠 이건 학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거에 이제 학교라는 차원에서 네. 선생님에서 차원에 넘어가면은 빨리 써 그러니까. 빨리 써 하는 거지만 네. 너무 빨리 처리해버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렵네요. 조급하게.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죠. 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당장 보기 싫어요. 빨리 그럴 것 보내보세요.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떨어지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피해자면 그런 것보다도 좀 호흡을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호흡을 저는 분리된 상태에서 길게 가져가는 게 맞지. 저는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게 결국엔 나중에도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학교 차원에서도 이거를 좀 요즘에는 되게 많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생각하죠. 눈에 눈, 이에 눈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요만큼의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피해들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가해자들이 그냥 전화기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의자님이 식으로 오늘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저도 되게 어려운 거 알고 제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래야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 문제는 놀자님이랑 연희님이랑 따로 술 한잔 하시면서 결판을 내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렇게 조금 당사자들이 조금 와닿진 해서, 않아요. 사실 노자님 말씀하시는 게 과연 피해자를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좋은 말이어서 시간을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학교나 이제 뭐 정책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근데 그 과정이 짧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럼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계속 가해자랑 붙어서 매일매일 생활을 할 텐데 학교를 분리할 수도 있고 전학 처리할 수도 있고 하죠. 그거를 우선 피해자 보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길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어른들이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둘이 술 한잔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더라고요. 피해자분들을 보면.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고, 네, 더 글로리가 이제 3월 10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즌 2가 네, 나온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뭔가 할 것 같은데 이제 애매하게 끝났어요. 네. 네, 애매하게. 사이다 직전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시즌 2에서 막 서로 네. 연진이랑 동훈이가 서로 껴안고 화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자님 스타일로. 화해하면 호흡이 너무 길어서 지금. 너무 좋아요. 20년을.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진보하는 사회지. 근데 드라마를 Oh my 그렇게 God.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지. 재미가 없지. 왜 안 돼요? 복수는 나의 것. 행복하게. 네, 어쨌든 결국엔 딸이 네. 화해시키고 네. 엄마랑 여러분. 연진이 화해시키고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여러분 시즌 2 그게- 나오기 전에 저희 공기통을 들으시면서 이 말은 성취가 됩니다. 네. 딸이 화해시킨다. 딸이 뭔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동은이가 복수를 성공하고 허탈해한다 뭐 이런 거에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호 스타일이네요. 네, 그럼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회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